제가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한테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거나 아니면 느리게 죽거나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아마 왜 우리가 그렇게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느냐. 그러면은 그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느리게 죽는 것이 아니고 빠르게 성장하는, 즉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why와 what과 how라는 세 가지 토픽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의 제목은 중소기업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고 제가 잡아봤습니다. 이 강의의 제목은 유명한 영화죠.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를 패러디한 겁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2008년 아카데미상에 한 8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됐고 최종적으로 5개 부문 상을 받았습니다. 각본상, 감독상, 작품상. 그래서 정말 중요한 상은 다 받았죠. 이 영화를 보면은 영화가 끊임없이 사실은 돌발적인 사건,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서 흘러갑니다. 즉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것은, 노인이라는 것은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이제 지혜롭고, 그래서 경험과 지혜에 의해서 예측한 대로 흘러가는 나라들, 예측한 대로 흘러가는 사회가 노인을 위한 사회인데, 노인을 위한 사회는 없다는 것은 모든 것들이 예측한 대로, 기대한 대로, 경험치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바로 우리가 중소기업의 성장에 대해서 과거에 가지고 있던 우리의 경험치, 예측치, 지혜들,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영화를 패러디해서 중소기업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 강의는 한 3가지 파트입니다. 도대체 왜 중소기업을 위한 나라는 없는지,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인데 아마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는 못 나갈 것 같고, 그것은 사실은 앞으로 우리의 토론에 문제로 좀 남겨두고 why와 what에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y. 사실은 세상이 왜 우리 중소기업들의 성장 방식이 더 이상 왜 과거의 우리의 어떤 경험치대로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느냐라는 얘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얘기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우리가 지금을 보통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고 4차 산업혁명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한마디로 원 센텐스로 얘기하면 뭐죠? 원 센텐스로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초연결에 의한 초지능의 혁명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 세계에 굉장히 수없이 많이 꽂혀 있는 IoT, 즉 IoT 센서로부터 데이터들이 빅데이터가 되고 그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AI가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는 시대, 즉 그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즉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됐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치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밑바탕이 되는 것은 우리가 초연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연결.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연결돼 있죠. 오늘 우리 아마 지금 여기 있으신 여러분들도 휴대폰을 보면은 단톡방들 수도 없이 열려 있고, 밴드 열려 있고, 인스타 하고 있고, 페이스북 열려 있고, 굉장히 많이 연결돼 있습니다. 사람만 연결돼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사물들도 연결돼 있습니다. 지금 2020년 전 세계 약 1조 개 이상의 센서들이 다 꽂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연결된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면서 다시 한번 초연결 시대가 됩니다.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는 2가지 정도의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융합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공유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융합과 공유. 즉 이 융합과 공유가 만들어내는 세상이 우리 중소기업의 어떤 성장 방정식을 바꿔놓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먼저 융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융합. 여러 가지 융합의 어떤 범주들이 존재하죠. 그죠? 근데 대표적인 것은 현실과 가상 세계가 융합된다. 요새 많이 들어보셨죠? 메타버스.
메타버스 얘기하면 메타라는 것은 우리가 초라는 얘기고 버스는 유니버스를 바꾼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초세상이죠. 초세상. 즉 현실과 가상이 융합되면서 초세상이 열린 거죠. 뭐 메타버스 대표적인 게 지금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제페토죠. 제페토에 2억 명 이상의 가입자가 있고 10대들은 유튜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제페토에서 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미. 즉 이런 어떤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 사실은 우리 세상을 바꾸고 있고, 또 다른 것이 공학과 생물학의 융합입니다. 공학과 생물학의 융합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있는 대로 먼저 우리가 과거에 봤던 영상을 하나 보죠. 예전에 우리가 매트릭스를 보게 되면은 매트릭스에서 갑자기 여자 주인공이 이제 헬리콥터를 운전해야 될 때 운전하는 방법을 다운로드 받으면서 헬리콥터를 운전하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예, 실제로 우리가 매트릭스를 봤던 것처럼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회사가 있죠. 바로 일론 머스크가 만든 뉴럴링크라는 회사입니다. 사람의 머리에 전극을 꼽아서 그 전극을 통해서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는. 사실은 일론 머스크 하면은 우리가 테슬라로 알고 있지만은 일론 머스크는 가장 염려하는 게 한 세 가지가, 가장 염려하는 것이 인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대부분 아는 것처럼 기후 변화,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 변화로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테슬라라든가 하이퍼루프라든가 이런 어떤 교통수단의 혁신을 통해 가지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낮춰서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고, 두 번째가 실제로 그래도 인류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2050년까지 화성에 한 100만 명 정도의 지구인들을 화성으로 보내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것이 스페이스X라는 우주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 세 번째가 여기 있는 대로 AI가 인류의 미래에 굉장히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뉴럴링크 같은 회사들을 만들어서 인간의 지능을 AI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어쨌든 이런 식의 어떤 현실과 가상 세계의 융합이라든가 대표적인 공학과 생물학의 융합을 통해서 우리의 세상들이 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융합이 아니고 공유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물건들이 굉장히 초연결이 되면은 화학적인 결합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융합이라고 하고, 물리적 결합이 일어나는 것들을 공유라고 하는데, 공유라는 것은 너와 나의 물건들을 서로 같이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에어비앤비죠. 나는 집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전 세계에 있는 다른 사람의 집들을 내 집처럼 써서 내가 이것들을 빌려주고 사업을 하는 것이고, 우버도 마찬가지죠. 나는 차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다른 사람의 차를 내 차처럼 빌려주고 사업을 하는 우버와 같은 것들. 즉 이런 공유라는 현상이 사실은 우리 비즈니스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사실은 아시겠지만 에어비앤비가 대부분의 어떤 호텔 체인들보다도 훨씬 더 시총이 높고 호텔 체인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고, 즉 이런 융합과 공유라는 현상이 우리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시장과 경쟁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융합과 공유가 만드는 세상을 조금 더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그래프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사실은 작년에 코로나 발생세부터 2020년 6월까지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의 그래프인데, 지금 밑에 있는 것들은 각 나라입니다. 뭐 나라 인디아도 있고 콩고도 있고 브라질도 있고 각 나라들인데, 이런 각 나라의 그 확진자 수를 다 애그리게이트 해보면은 기하급수 곡선이 나온다는 거죠. 즉 J 커브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J 커브, 기하급수 곡선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나타나는 융합과 공유라는 현상이 만들어내는 변화, 그 변화가 바로 기하급수적 변화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래 변화에는 한 두 가지 정도의 변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산술급수적 변화. 첫 번째가 1, 2, 3, 4, 5 이렇게 바뀌는 변화. 즉 우리가 변화의 속도도, 변화의 방향도 예측 가능한 변화를 우리가 산술급수적 변화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 두 번째 변화는, 첫 번째는 내가 한 발자국을 뛰었지만 두 번째는 2m를 가고, 세 번째는 4m를 가고 8m를 가고, 이렇게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두 배로 변하는 변화들. 즉 변화의 속도도 방향도 예측 가능하지 않은 기하급수적 변화, 이 두 가지 변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결국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이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융합과 공유가 만들어내는 기하급수적 변화가 일상인 시대다. 기하급수적 변화가 일상인 시대. 동의하시나요? 예, 뭐 몇 분 동의하셨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기하급수적 변화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시장과 경쟁의 경계가 무너지는 융합과 공유가 만들어내는 현상에 대해서 두 분의 어떤 그 뭐 경영학의 구루 내지는 경영학에 이제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이런 예언을 합니다. 포춘 500대 기업의 40%가 내지는 포춘 500대 기업의 70%가 10년 내 사라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포춘 500대 기업의 제1등 기업이 아까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애플입니다. 애플. 그다음에 그 밑으로 뭐 구글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많이 있는데, 제일 밑에 500대 기업만 하더라도 500등 기업만 하더라도 시총이 뭐 몇 조 되는 기업입니다. 즉 시총이 몇 조 되는 기업에서부터 애플까지 포춘 500대 기업의 40%가 10년 내 사라질 거다. 포춘 500대 기업의 70%가 10년 내 사라질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많이 보고 있죠. 많은 미국의 기업들, 거대 기업들이 몰락하고 있는 것들을. 왜냐하면은 바로 이런 얘기죠.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꽤 오래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지만,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고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이기 때문에 덩치가 크다라고 해서 훨씬 더 유리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그 포춘 500대 기업의 얘기가 뭐 해외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국도 역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한번 2020년 6월 기준으로 작년에 한번 뽑아봤을 때, 예를 들어서 2015년만 하더라도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쭉 있었지만 5년 사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하고 현대차만 남기고 다 바뀌었죠. 뭐 95년을 비교해 보면은 거의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 외에는 다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꼭 포춘 500대 기업의 문제만이 아니고 한국 기업들도 이렇게 확확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21년 4월 21일 날 매경 이코노미의 제목이 바로 이런 겁니다. 속자 생존 시대다. 이제는 뭐 크다라고 해서 살아남는 시대가 아니고 빠른 사람이 살아남는 시대고, 그래서 속도에 미친 쿠팡이 계속 적자가 나지만 10년 만에 100조에 상장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소기업이라고 했을 때, 중소기업 뭐 여러 가지 법들이 있죠, 그죠? 근데 중소기업은 기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법에 따라 약간 틀리긴 하지만은 매출 1,500억 이하, 자산 5천억 이하의 기업들을 우리가 중소기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크기로 나누죠, 기업을. 크기로 기업을 나눠서 중소기업이라 하고, 그리고 이 중소기업은
시간이 흘러서 보호와 육성을 통해서 중견기업으로 가고 대기업으로 간다라는 우리가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포춘 500대 기업이 이 시총 1조에 도달하는 기간이 평균 22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소기업들은 사실은 굉장히 느린 성장을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느린 성장을. 그렇지만은 기하급수적 변화의 시대에 시장의 경계와 경쟁의 경계가 무너지는데 느린 성장이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중소기업이라는 말은 더 이상 중소기업의 성장의 원리는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말씀이 왜 제가 오늘날 우리 기업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 빠르게 성장하거나 내지는 느리게 죽거나 하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지에 대한 Y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기업들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왓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왓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실은 아까 이제 지사님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도정이 연구 중심 도정으로 가고 어떤 조직도 이제 조직 내부의 자원만 가지고는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조직 외부로 돌려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한번 여기 그 식사도 하셨고 해서 한번 문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직 외에 바깥의 일에 얼마나 민감한지 한번 제가 신조어 테스트 아재 평가 시험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가 뭐 한 3개 이하로 안다라고 하면은 이제 아재라는 거죠. 꼰대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신조어 10개 중에서 나는 5개 이상 안다. 지사님 몇 개나 아세요? 2개 아세요? 예, 3개가 아재의 기준입니다. 3개가. 그래서 뭐 만렙은 다 아시죠? 만렙은 이제 게임 레벨의 최대 레벨을 달성했을 때 우리가 만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김상원 씨가 네이버 의장하던 김상원 씨가 은퇴를 했을 때 신문에 그 헤드라인이 이런 거였습니다. 네이버 만렙 김상원 원레벨로 시작한 인생 2막. 그래서 만레벨은 게임의 최고 수준, 인생의 최고 수준 만렙입니다. 얼죽아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죠? 고나리자는 관리자의 오타, 잔소리 많은 사람을 우리가 고나리자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슬세권은 슬리퍼 신고 다닐 거리. 그 다음에 관종은 관심병 종자. SNS상에서 뭐 관심을 끌기에 몰두하는 사람들. 그리고 TMI는 too much information. 이 해자스럽다가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 1인 가구, 뭐 2인 가구가 많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이제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락 업체가 자기들 도시락에다가 김혜자 씨 이름을 넣은 도시락을 만들었는데 그게 너무 가성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젊은 사람들이 해자스럽다라고 하면은 가성비가 좋다라는 뜻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가성비 좋다. 또 재밌는 게 그 다음에 다른 도시락 회사에서 도시락을 출시를 하면서 이번에는 김창렬 씨 이름을 붙여서 도시락을 냈습니다. 근데 그게 가성비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젊은 사람들이 창렬스럽다는 가성비 안 좋다라는 뜻이 됐고, 그래서 김창렬 씨가 그 도시락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국에는 뭐 졌죠, 사실은.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자스럽다는 가성비 좋다, 창렬스럽다는 가성비 좋지 않다. 돈줄 내다는 이런 거죠. 요새 그 돈으로 혼줄 내다라는 뜻입니다. 뭐 어느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가 굉장히 선행을 했었을 때 요즘 젊은이들이 야, 그 식당을 우리가 돈줄 내자라고 해서 그 식당에 가서 뭐 아낌없이 돈을 쓴다라거나 해서 돈줄 낸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다음 파이어족은 우리가 저기 그 코인 투자하는 젊은 애들, 자기들이 사실은 파이낸셜리
인디펜던스,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독립을 굉장히 빠른 나이에 획득하겠다라고 해서 파이어족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라떼이저 호수는 다 아시죠, 그죠? 라떼는 말이야 해서 이제 꼰대들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한번 영상을 보시죠. 재미로. 예. 자,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중소기업이라는 말, 즉 기업을 크기로 나누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대기업으로 가는 어떤 성장의 사다리, 성장의 단계들, 이런 식의 어떤 성장의 방정식, 성장의 생각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기업을 크기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속도로 나누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즉 기하급수 기업과 산술급수 기업.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산술급수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들, 즉 변화의 속도도 방향도 예측 가능한 변화에만 대응할 수 있는 기업. 그것이 아니고 변화의 속도도 방향도 다 예측 불가능하지만 그러한 기하급수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 기하급수 기업. 이렇게 어떤 속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기업들을 나눠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은, 우리 중소기업들은 바로 기하급수 기업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즉 기하급수적 변화의 시대에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기하급수 기업이 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우리가 다른 말로는 저는 기하급수 기업이라고 부르지만 일반론적으로는 이것들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부르고, 조금 이따 우리 임정욱 대표께서 훨씬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뭐 한 500개 이상이 있죠.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2018년 기준으로 유니콘, 즉 상장 전에 시총 1조에 도달하는 기간이 4.5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포춘 500대 기업이 시총 1조에 도달하는 기간은 20년 정도가 걸렸지만은 이런 기업들, 즉 기하급수 기업, 유니콘 기업은 약 4.5년 만에 시총 1조에 도달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런 현상에 대해서 꽤 오래전에 2014년에 이코노미스트가 캄브리안 모멘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캄브리안 모멘트는 원래 지질학적으로 보면은 4억 8천만 년 전에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즉 캄브리아기 때 보니까 그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동물이라든가 식물의 화석들이 너무나 한꺼번에 발견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자들하고 창조론자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던 사건이 캄브리아기 대폭발인데, 그런 것들처럼 새로운 기업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했다는 거죠. 즉 기하급수 기업, 유니콘 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기업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한다.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캄브리안 모멘트라고 이코노미스트에서 특별히 이름을 붙였습니다. 즉 그럴 정도로 이미 세상에는 이런 기하급수 기업들이, 기하급수 조직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도대체 이 기업들은 어떻게 일하기에 저런 기하급수 기업이 되었느냐. 그래서 이런 기업들, 기하급수 기업들의 일하는 방법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의 어떤 특징들을 찾아냈습니다. 그 4가지 정도의 특징은, 제일 첫 번째는 MTP라고 하는 매시브 트랜스포머티브 퍼포스, 즉 세상을 바꾸겠다라는 담대한 열망, 담대한 어떤 비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직 내부의 자원이 아니고 외부와 협업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외부와 협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직의 문화가 굉장히 개방적이고 열려 있고 이런 조직 문화가 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비즈니스 모델이 빅데이터에 기반한 어떤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TP, 즉 세상을 바꾸겠다는 어떤 담대한 열망, 담대한 비전,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우리 MZ 세대, 즉 뭐 밀레니얼 세대, Z 세대들은 사실은 일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거기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담대한 비전, 담대한 목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담대한 비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시면은 사이먼 사이넥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위대한 조직, 위대한 개인은 항상 골든 서클, Y에 집중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Y에서부터 시작해서 How로 갔다가 What으로 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컴퓨터 회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컴퓨터를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컴퓨터는 가볍고 뭐 사용자 편의성이 있고 이런 것들이 틀립니다까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컴퓨터 회사는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있는 어떤 그 관습에, 세상에 있는 어떤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관습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도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것은 그 사용자 친화적인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만들었고 디자인도 다르게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를 만듭니다라고 해서 거꾸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한번 이것도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이게 저기 애플의 그 1984년 맥킨토시 론칭 광고죠. 그죠? 그래서 애플은 그때 이야기하는 것이 Y, 우리는 think different라고 얘기를 합니다. Y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Y에서 출발해서 우리는 바로 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를 만든다라고 해서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컴퓨터를 만들다가 사실은 뭐 아이폰을 만들어도 이상하지 않고 애플카를 만들어도 우리는 이상하지 않는 거죠. 즉 애플은 Y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 잘 알고 있는 뭐 HP라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른 컴퓨터 회사들이 사실 다른 것들을 만들려고 하면은 우리는 저항이 있게 되는 거죠. 즉 Y에서 시작한 어떤 비전, Y에서 시작한 이상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반대 얘기죠. 마이크로소프트. 또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는 빌 게이츠가 만들 때 빌 게이츠의 비전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가정에다가 우리 PC를 데스크에 올리고 싶다라는 것이 빌 게이츠의 비전이었죠. 그래서 그것이 잘 갔지만은 세상이 바뀌고 애플이 등장하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암흑기를 거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2000년대 중반부터 2014년까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암흑기인 거죠. 이 암흑기를 누가 바꿨냐? 바로 사티아 나델라 회장이 바꾼 거죠. 사티아 나델라 회장이 취임하고 나서 드라마틱하게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올라갑니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조직이 더 많은 일들을 하도록 돕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조금 더 담대한 비전, 세상을 바꾸겠다는 어떤 좀 더 큰 이상을 이야기했을 때 조직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즉 그전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조직 문화가 미국 내에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서로 간에 총질하는 문화로 굉장히 비난하고 헐뜯고 서로 간에 총질하는 문화였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는 서로 간에 도와주는 문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문화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의 성공에 어떻게 기여했느냐,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만든 나의 성과는 무엇이냐,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어치브 모아 더 많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문화가 바뀌고, 그 문화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그 성과, 퍼포먼스도 바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국 얘기도 잠깐 하고자 합니다. 어떤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2011년에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573억, 16년에 1,500억, 1,800억, 2,200억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이제 그 현대자동차가 있던 현대 본사 뒤에 가면은 개동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오래된 저기 있는 목욕탕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 목욕탕을 인수를 하고 나서 이 기업의 첫 번째 오프라인 플래그십 스토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들이 팔고 있는 제품은 전시를 하지 않고 굉장히 어떤 그 충격적인 비주얼, 충격적인 어떤 조각품 이런 것들로 다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홍대 쪽에다가 두 번째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었고, 그리고 청담동에 세 번째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었는데, 이 각각의 플래그십 스토어들이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핫플이 되었고, 애들이 거기 가서 인스타그램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 기업은 도대체 뭘 만드는 회사일까요? 뭘 만드는 회사? 선글라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선글라스를 만드는 회사고, 뭐 굉장히 독특한 선글라스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 원래 그 별에서 온 그대에서 그 전지현 씨가 썼던 선글라스로 유명하고, 지금은 전 세계 유명 스타들이 다 쓰고 있는데, 이 기업의 어떤 비전, 즉 MTP라는 것이 바로 젠틀몬스터라는 회사인데, 세상을 놀라게 하자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자. 그래서 세상을 바꾸겠다라는 담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기업의 퍼포먼스도 지금은 따라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MTP에 기반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업들이 이제는 외부 자원을, 왜냐하면 그러한 담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기업도 어떤 조직도 조직 내부의 자원만 갖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자원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 외부 자원을 잘 활용하는 두 가지 사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넷플릭스입니다. 뭐 넷플릭스 아시겠지만은 코로나로 가장 성장을 많이 한 기업이죠. 넷플릭스에 지금 가입자가, 전 세계 가입자가 한 2억 명 정도가 넘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배경에, 넷플릭스를 성장하게 만든 가장 큰 경쟁력 중에 하나가 바로 시네매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넷플릭스에 들어가서 영화를 한 몇 편 보고 나면 넷플릭스가 저한테 추천을 합니다. 야, 너 이 영화 좋아할 것 같으라고 추천을 하는데, 그 추천의 정확도가 한 75% 이상 된다는 거죠. 즉 넷플릭스의 가장 큰 경쟁력이었던 시네매치라는 이 알고리즘, 시네매치 알고리즘을 물론 초기에는 넷플릭스가 만들었지만은, 만들고 나서 소비자 만족도가 65%까지는 넷플릭스가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어려운 신의 영역이었는데, 이것들을 넷플릭스가 저기 있는 대로 넷플릭스 프라이즈 컨테스트를 합니다. 우리 시네매치의 소비자 만족도를 10% 이상 올려주는 사람들한테 100만 불을 주겠다라는 프라이즈 컨테스트를 합니다. 그 프라이즈 컨테스트를 2006년에 해서 계속 2006년에 시작해서 186개국의 4만 팀이 참가해서 2009년에 우승자가 나왔습니다. 10% 이상 올라갔다라는 거죠. 즉 넷플릭스의 가장 큰 경쟁적인 시네매치라는 것이 넷플릭스 내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외부의 어떤 천재들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로컬 모터스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뭐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소개됐었죠, 방송에서. 자동차 회사입니다. 자동차 회사. 이 회사는 200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회사를 2008년에 만들고 나서 이 회사의 창업자가 뭐 한 1년 동안, 1년 반 동안 한 일이라고
뭐 돈을 빌려온다거나 사람을 뽑는다거나 하지 않고 미국 전역에 있는 디자인 스쿨이라든가 내지는 디자인 커뮤니티에 가서 디자이너들을 우리 로컬 모터스 커뮤니티에 가입하라고 합니다. 그다음 전 세계에 있는 디자이너들을 로컬 모터스 커뮤니티에 가입을 시킵니다. 그렇게 1년 반이 지나고 나서 그때 이 창업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제 우리가 우리 첫 번째 자동차를 만들 테니까 니네들이 디자인을 좀 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00개국에서 한 3만 5천 개 정도의 디자인이 모였습니다. 그 디자인을 결합해서 만든 첫 번째 자동차가 바로 이 랠리 파이터라는 자동차입니다. 이 자동차가 실제로 미국 영화 트랜스포머 4에 나왔던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를 만드는데 걸렸던 시간이 1.5년, 그리고 들어갔던 비용이 약 한 300만 불 정도 됩니다. 보통 그 티피컬한 자동차 회사들, 즉 현대라든가 GM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자동차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뭐 5년에서 7.5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비용은 약 3억 불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컬 모터스는 한 100배 저렴하게 5배 빠르게 새로운 자동차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죠? 기하급수적 변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하급수 기업이 되어야 된다. 기하급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구를 해봤더니 한 4가지 정도를 잘해야 되겠다. 첫 번째가 세상을 바꾸겠다는 좀 담대한 비전, 담대한 목표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부 자원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렇게 외부 자원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직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 조직 문화와 관련해서는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도 했기 때문에 한 회사 얘기만 하고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제가 2020년에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CES를 갔다가 아마존을 갔었습니다. 아마존을 가서 거기서 일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아마존이 뭐가 다른가라는 얘기를 했었을 때 아마존의 조직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은 바이어스 포 액션의 조직 문화가 있다. 아마존에는 바이어스 포 액션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뭐 행동 편집증 뭐 이런 거죠, 그죠? 가급적이면 행동한다라는 거죠. 즉 아마존은 50대 50,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50대 50일 때는 가급적이면은 하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에서는 밑에 친구가 어떤 새로운 제안을 가지고 가면은 그 제안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상급자가 그 제안의 거절의 이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행동 편집증적인 어떤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아마존 하면 항상 승승장구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아마존도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여러 군데서 사실은 실패 사례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어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실험 정신, 바이어스 포 액션 이런 조직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플랫폼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세상을 바꾸겠다는 담대한 비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외부 자원을 잘 활용해야 되고 우리 조직 문화가 개방적이고 실험적이고 열려 있어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비즈니스적으로 보면은 기업으로 보면은 우리 조직의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이 플랫폼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즉 아마존과 같은 경우 플랫폼이라는 것은 데이터와 AI를 기반해서 알고리즘에 기반해서 연결하라는 거죠. 즉 아마존 같은 경우는 고객과 상품을 연결해 주고 있는 거죠. 구글 같은 경우도 소비자와 검색 결과를 연결해 주는 거고 우버도 사람과 차를 연결해 주는 거고 이런 것처럼 우리 비즈니스 모델이 단순히 어떤 그 물건들을 파는 파이프라인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고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20년 CES를 갔었을 때 그때 CES에서 그때 가장 좀 핫했던 부스 중에 하나가 이 존디어라는 농기계 만드는 회사 부스였습니다. 이 회사가 1869년 된 이런 트랙터라든가 콤바인과 같은 농기계 만드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대동 농기계 같은 거죠. 근데 이 회사가 가장 디지털 전환을 잘한 회사의 사례로 그때 각광을 받고 있었고 뭐 그 부스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보면은 원래는 이 회사도 뭐 티피컬하게 사실은 농기계를 파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1999년에 뭐 노브컴 테크놀로지라는 스타트업을 하나 인수하면서 이제 농기계를 원격으로 제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그것을 무인 트랙터로 발전을 시키고 2015년에는 또 이걸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플랫폼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2017년에는 뭐 플랫폼을 개발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합니다. 즉 이 회사는 기존의 어떤 자기들의 농기계를 무인 원격 농기계로 바꿉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 그 무인 원격 농기계에다가 센서들을 박아서 이 농기계가 언제 고장이 날지를 알고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박힌 센서들을 통해서 토양의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팜 사이트라는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본인들이 수집한 정보들을 거기에 올리게 되고 또 그 사이트들을 외부에 그 데이터들을 외부에 개방해서 다른 어떤 앱 개발자들이 거기서 그 앱을 만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인들이 어떤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토양에다가는 원래 어떤 작물을 심는 것이 제일 좋고 언제 수확하는 것이 좋고 언제 비료를 주는 것이 좋고 뭐 이런 데이터들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디어라는 회사가 가장 그 성공적으로 디지털 전환 즉 단순한 어떤 제조 판매 모델에서 이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한 사례로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볼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세 번째가 하우인데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마 이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토론해야 될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뭐 경북 스파크 포럼이라는 것들도 하고 있고 이런 기하급수 워크숍도 하고 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어떤 기업 내부로부터의 혁신에만 의존하고 있다면은 어떤 그 기업은 죽은 것이다. 조직도 마찬가지고 과감하게 외부와 어떤 협업하고 열린 혁신들을 추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중소기업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이런 기하급수 워크숍 또 이런 워크숍에 흔쾌히 달려와서 또 그 격려사 해주신 지사님 경상북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중소기업을 위한 경상북도는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로 제 강의는 마칠까 합니다.